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내 삶도 멈추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복수담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70이 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 영자가 하늘나라로 떠난 그날 말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깨우던 그 손길이, 매일 저녁 준비해 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고 밤마다 들려주던 잔잔한 이야기가 모두 사라진 하루였습니다. 영자가 떠나던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영자야. 아직 갈 때가 아니잖아. 우리 명수 정말 잘 키웠죠? 착한 아들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영자가 숨을 거두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명수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수야. 엄마가 돌아가셨다. 네. 아, 그래요? 지금 회의 중인데 병원 어디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치고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평생 정성으로 대했던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까지 모두들 영자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는 영자가 아플 때마다 돌봐줬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 씨가 얼마나 남편 걱정을 했는데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만 걱정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아들 명수는 장례식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인사를 드릴 때도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인데. 항상 이런 핑계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더 심했습니다. 아예 별관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심지어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그제서야 나타나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받고, 손님들이 가면 다시 사라져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에 혼자 남아서 영자를 지키고 있는데 복도에서 명수와 미영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 진짜 지겨워 죽겠어. 조금만 참아. 어쨌든 우리 엄마인데. 엄마는 무슨 시어머니지. 그것도 이제 죽은 시어머니고.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40년을 며느리로 알고 살았던 사람의 진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관 앞에 앉아서 영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명수와 미영이도 집에 가고 나면 저 혼자 남아서 영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당신이 키울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어려서는 길에서 다친 강아지도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던 아이였잖소. 영자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아버지 혼자 두지 마세요.
그때는 며느리에게 하는 당연한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자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저 혼자 남겨질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클지를 말입니다. 발인 날 아침 관을 운구차에 실으면서 명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화장장까지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마지막 작별 인사마저 혼자 하지 못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영자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아들이 설마 이럴 리는 없다고 슬픔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살던 집이 너무 크고 적막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가 앉던 소파, 영자가 요리하던 부엌, 영자가 가꾸던 화분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야, 아빠가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집이 너무 쓸쓸해서. 아버지, 잠깐만요. 미영이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미영이의 목소리는 분명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며 집값이며 솔직히 좁은 아파트라 불편하실 거예요. 차라리 요양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시설 좋은 곳이 많다던데요. 요양원이라니 명수야. 아빠가 아직 정정한데. 왜 요양원에?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정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제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걸까요? 서로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뻔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후 마트에서 영자가 좋아하던 사과를 사서 아들 집 앞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영자가 아끼던 반찬통에 김치를 담아서 말입니다. 영자가 생전에 미영이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미영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인터폰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다. 아, 잠깐만요.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화장을 고치거나 집을 정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오셨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문을 반만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시어머니가 담그던 그 맛대로 해봤는데. 그리고 사과도 샀어. 아, 네, 고맙긴 한데 아버님. 저희도 진짜 사정이 어려워요. 애 아빠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아이들도 예민해져서. 뒤에서 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셨어? 들어오시라고 해. 하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과 사과 봉지가 무거웠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찜질방에 들렀습니다. 하룻밤 정도 몸을 뜨겁게 데워보고 싶었거든요. 영자가 살아있을 때 가끔 같이 갔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찜질방 카운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올 때 자주 보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 그게 돌아가셨어.
어머, 언제요? 몰랐네요. 그날 밤 찜질방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없는 집은 너무 쓸쓸했고 아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찜질방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소용이오? 결국 다 남남이지. 그래도 우리 아들은 가끔 용돈은 줘요. 용돈 주면 뭐해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찜질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 내가 30년을 키운 게 맞느냐? 그때 떠올렸습니다. 명수가 어렸을 때 일들을 말입니다.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을 싸서 갔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때의 명수는 분명 다른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시아버지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호기심에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젊은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명수보다 한 살팩 정도 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의 모습이 단순한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어해야 해? 빨리 요양원 보내버려. 그게 쉬워요? 명수가 아직 망설이고 있어서. 그럼 내가 명수랑 한번 만나볼까? 요양원 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설득해줄게. 진짜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매일 전화 와서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진짜 짜증나 죽겠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꾀를 쓰면서 말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앉은 자리는 그들 뒤쪽이어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 재산도 별로 없잖아요. 집 하나뿐인데. 그것도 낡았고. 그 집 팔면 요양원비는 충분하지. 남는 돈은 우리가 관리해주면 되고. 오빠, 정말 똑똑해요. 역시 은행에서 일하시더니? 둘이 나가면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카페 밖에서 입맞춤하는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영이는 생각보다 자주 그 남자와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싸 보이는 음식점에서 데이트하는 장면도 찍었습니다. 명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목걸이 예쁘지? 와, 정말 예뻐요. 그런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사줄게. 명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장면까지. 그 남자는 미영이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위해서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후배 정호를 통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찜질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수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사장님, 명수 형이 요즘 좀 이상해요. 회사 돈을 자꾸 빼돌리는 것 같은데 뭐라고? 접대비 명목으로 카드를 쓰는데 알고 보니 개인적인 용도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자랑 둘이 먹거나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어머니 보험금도 좀 이상해요. 정호가 건네준 서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영자의 생명보험금 3천만 원이 모두 아들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데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수 형이 다 가져갈 수 있죠? 내가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줬거든. 복잡한 절차는 명수가 대신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돈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혼자 썼어요.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음식점, 호텔, 명품 매장에서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어떤 때는 미영이와 함께, 어떤 때는 다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명수도 바람 피우고 있나요? 네, 회사 신입 여직원이랑요. 다들 알고 있어요. 정호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수가 젊은 여직원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요즘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무 대놓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 나쁜 놈들이. 그제서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어머니의 보험금은 혼자 차지하고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다음 날 찜질방에서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책상을 하나 사고 노트북도 중고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영자가 남겨둔 적금 통장을 해지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USB에 파일들을 하나씩 저장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부모 버린 죄. 내가 세상에 알려주마. 미영이의 불륜 사진들을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장소별로, 상황별로 분류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명수의 불륜 증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여직원과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출입하는 동영상들,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험금 횡령 증거들. 보험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바로 명수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 돈으로 명품을 산 영수증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쓴 카드 내역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호가 추가로 가져온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명수가 회사에서 허위 경비를 신청한 내역들,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 심지어는 회사 돈으로 미영이와 여행을 간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형이 그래도 선배인데 이런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정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정호야, 옳지 않은 일은 누가 하든 옳지 않은 거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명수가 잘못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다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거라고요. 이제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수에게 직접 따져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변명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꼼짝 못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때는 추석이었습니다. 형님 댁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수도 미영이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다. 형님은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분이라 원칙을 중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형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면 명수도 미영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추석 때 형님 댁에 가시죠? 저희도 갈 예정이에요. 그래, 가겠다. 그리고 요양원 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버지도 편하실 거예요.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도 좋고 전화를 끊고 나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고시원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USB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동영상이 잘 재생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도 완충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휴대용 스피커도 준비했습니다. 책상 위에 영자의 사진을 놓고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겠다. 영자의 사진 속 얼굴이 슬퍼 보였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여보, 미안하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소? 그 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형님 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님 내외, 형수님의 친정 식구들, 그리고 명수 가족까지 총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명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러 가실래요?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신데.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미영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명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영이가 젊은 남자와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예요? 형수님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냐? 명수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미영이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명수의 차례였습니다. 회사 여직원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명수야, 너도 마찬가지구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십시오. 보험금 횡령 내역서,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명품 구매 영수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영자 보험금 3천만 원을 혼자 다 가져갔습니다.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자신들의 사치에 썼습니다. 그러자 명수와 미영이의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명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한 일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귀찮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어머니 보험금은 혼자 가져가고 회사 돈은 빼돌리고 둘 다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 형님이 명수에게 다가가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못된 놈아! 부모가 이렇게 키웠느냐? 큰아버지, 제발 아프니까 그만. 아파. 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형수님도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정말 실망이다. 시어머니 장례식 때부터 표정이 이상하더니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미영이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조카가 또 말했습니다. 삼촌, 이거 정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맞아요. 보험금 횡령에 회사 돈 유용까지 고발당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명수가 더욱 격렬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릴게요. 보험금도 회사 돈도 다 정리할게요. 이제 와서 돌려준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느냐?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USB에서 추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영이와 그 남자가 제 집을 팔자고 이야기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집 팔면 요양원비 충분하고 남는 돈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 녹음이 재생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런 나쁜 년이. 형수님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느냐? 미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명수 씨.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 주세요. 법인카드 사용권으로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명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가!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못한 일을 내가 신고했다는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정호가 견디다 못해서 회사에 신고한 거야. 나는 정호에게 증거만 정리해달라고 했을 뿐이야.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네. 회사에서 고발하면 경찰 조사받아야 해. 가족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형님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너는 이제 내 조카가 아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큰아버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한 짓이 한 번이냐? 매일매일 부모를 배신하고 회사를 배신한 거 아니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형님이 만류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명수가 마지막까지 빌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형님 댁을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했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실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동생아, 잠깐. 형님, 왜 따라오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명수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키운 거죠. 그래도 정말 속상하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형님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혼자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 형수도 그러자고 했어.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혼자가 편해요. 버스가 왔습니다. 형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영자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살이던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내게 칼을 꽂았지 하지만 진실은 칼보다 날카롭다. 창밖으로는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좋아했던 달이었습니다. 영자는 보름달을 보면 항상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보, 우리 명수가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소원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미영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내 판단이겠지. 회사도 그만둡니다. 횡령건으로 법정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벌금은 물어야 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보험금도 전액 돌려드릴게요. 이자까지 해서요. 그것도 당연하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야,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아버지와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가족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한 번 끊어진 믿음은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자의 사진과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영자가 좋아했던 화분도 몇 개 사서 창가에 놓았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영자의 사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리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노인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사람들,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소용이요. 결국 다 제 살 길만 찾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가끔 명수에게서
안부 전화가 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 새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해옵니다. 하지만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니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이 정도의 인사만 나눕니다. 대신 매일 아침 영자의 사진에게 인사합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소. 내일도 잘 부탁하오. 가끔 영자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데이트했던 곳들, 명수를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일상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자존심은 지켰으니까요. 거짓된 가족보다는 진실한 혼자가 더 낫습니다. 지난 주말 형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동생아, 정말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겠느냐? 형님,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진짜 가족은 형님뿐입니다. 명수는 이제 남남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핏줄로만 아들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남남이에요. 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일어나고.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겠죠. 형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7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말입니다. 이제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실망시키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매일 영자와 대화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책을 읽고 저녁에는 차분히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영자가 좋아했던 국화가 예쁘게 피었다. 영자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저녁 무렵 작은 식탁에 앉아서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이제라도 정의를 세웠소. 당신도 하늘에서 보았겠지. 우리가 키운 아이가 어떤 놈이었는지를.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겠소.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남겨준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소. 창밖으로는 또 다른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기대할 필요도 없는 삶이니까요. 가끔 명수가 안부 전화를 하지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니까요. 다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어제는 정호가 찾아왔습니다. 명수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형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언젠가는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다 모르겠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한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이어진 관계보다는 진실한 혼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진실한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영자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는 살아냈소. 내일도 함께 살아가자. 비록 영자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진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